수백 년간 쌓아올린 문명이 단 한 달 만에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모든 제국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죠. 가장 발달했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붕괴의 순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유럽 대륙의 정치 구도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로마 제국 붕괴 이후 가장 명확하게 정리된 세력 분포였어요. 수많은 소왕국과 자유도시들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하고 부유한 제국들이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그리고 쇠퇴하는 오스만 제국이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취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완성했고,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군림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독일은 놀라운 산업력을 과시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다민족 통합의 자부심을 느꼈죠.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정교의 세계 수호자라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때로 오만함에 가까웠어요. 대영 제국부터 살펴볼까요? 한 세기에 걸친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 끝에 그들은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대륙의 영토를 보유했고 바다를 완벽히 장악해 막대한 부를 본토로 끌어모았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됐고 영국 공장들은 식민지 원료를 가공해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문제는 1900년부터 이 영광스러운 고립이 위험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산업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영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잦아지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격화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독립운동이 폭력 사태로 번질 위기였죠.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정작 본국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지난 100년간 왕정과 공화정을 오가며 유의 시간을 보낸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에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후 제3공화국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역을 빼앗긴 굴욕을 아는 채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서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에 새로운 식민 제국을 건설하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이 도시는 인상파 미술과 아르누보 양식의 발원지였습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도 파리에서 꽃폈죠.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는 혁신적이고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도 안고 있었습니다. 신흥부유층이 사치를 즐기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빈곤에 시달렸으니까요. 가장 큰 충격파를 일으킨 것은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1871년 프로이센이 독일어권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탄생한 이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급성장이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일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외교로 유럽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죠. 이때 1890년 새 황제 비렐름 2세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독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군을 대폭 확장해서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대륙에서 더 많은 생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런 공격적 정책은 유럽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됐고 오랜 적수였던 영국과 프랑스마저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황제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이탈리아 왕국도 1871년에 통일을 완성했지만 독일만큼의 두려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아직 진정한 강대국 수준에는 못 미쳤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이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민족주의는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같은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민족은 보통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깔끔한 구분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이탈리아 통일 후에도 달마티아, 남프랑스, 코르시카 등지에는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미회복 이탈리아라고 불렀는데 언젠가는 조국에 합쳐져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신생국들도 비슷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이런 영토 확장 욕구는 식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가장 절실히 느낀 곳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악명 높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은 이미 과거사가 됐지만 이 이중 군주국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폴란드인, 슬로바키아인, 우크라이나인, 루마니네이, 슬로베니아인, 이탈리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등 수많은 민족이 뒤섞여 살았으니까요.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제국의 결속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발칸반도가 문제였어요.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이 지역에서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같은 신생국들이 독립하면서 복잡한 세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08년 보스니아를 정식으로 합병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 결정은 제국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이웃한 세르비아 왕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세르비아 건설을 꿈꾸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의 간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대공이 점령지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해 위험을 과시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발칸 문제는 러시아 제국과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비잔틴 제국의 후계자이자 제3의 로마라고 여겼어요. 전 세계 정교회 신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했죠. 따라서 정교회도가 많은 발칸반도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 독립한 우방국들을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부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1억 3천만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었고 산업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에서 농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강력하고 현대적인 군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1904-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이런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럽 제국이 아시아 강국에게 패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패배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킬 뻔했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만 12년 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대륙 남동쪽 구석에는 유럽의 환자로 불리던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영토를 잃어왔고 1913년에는 발칸반도 소유지마저 거의 다 잃었죠. 그래도 여전히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 발전은 놀라웠어요. 기관총, 드레드노트급 전함, 비행기, 독가스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고 자동차와 영화 같은 발명품도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모든 나라가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민족주의로 인한 정치적 갈등부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까지 겉보기와 달리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1900년의 유럽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균형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19세기 동안 이들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을까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과 혁명은 너무 끔찍하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강대국 간 현상 유지를 지키고 외교로 분쟁을 해결하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 체제에는 결함이 있었지만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나폴레옹처럼 행동하면 다른 나라들이 즉시 연합해서 견제했으니까요. 1853년 크림 전쟁이 좋은 예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정교도 슬라브족의 보호자라는 명분으로 발칸반도에 개입하려 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차이를 접고 오스만 제국을 도왔죠. 이런 동맹은 유연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도를 일으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연합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라는 원칙이었죠. 유럽 협조체제라고 불린 이 외교 시스템은 19세기 내내 여러 위기를 해결해냈습니다. 1848년 혁명부터 중국의 의화단 운동 진압, 아프리카 분할까지 말이죠. 물론 이런 외교는 강대국들끼리만 통했고 항상 유럽의 세계 지배와 기존 체제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중시하던 협조체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먼저 협조 체제 밖의 신생국들이 균형보다는 영토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1913년 발칸 전쟁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가능한 많은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강대국 간 유연한 동맹이 두 개의 고정된 진영으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방어 동맹을 맺고 이탈리아까지 끌어들여 1882년 삼국 동맹을 결성했어요. 독일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1894년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독일을 포위하고 분쟁 시 알자스 로렌을 되찾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독일을 두려워한 영국도 1904년 프랑스와 협상을 맺고 1907년에는 러시아와도 협력해 삼각협상을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적 균형 대신 서로 반대하는 두 진영이 만들어졌어요. 현상 유지를 뒤집으려는 소국들에 둘러싸인 스프링 장치 같았죠. 여기에 세 번째 요소가 더해집니다. 19세기 낭만적 민족주의가 일종의 문화적 우월주의로 변질됐어요.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특별하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방해한다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바로 이런 오만한 자신감이 대공 암살 같은 지역 위기를 제국 파괴적인 대륙 전쟁으로 확산시킨 점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슬라브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배후라고 단정했고 독일은 동맹국에게 세르비아를 마음대로 처벌할 권한을 줬어요.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하자 세르비아의 후원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고 방어 동맹 때문에 8월 3일 중립국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공격했죠. 독일이 벨기에 철수 요구를 거부하자 영국이 8월 4일 참전했습니다. 각국의 동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르비아는 대세르비아 건설을, 오스트리아는 이웃의 간섭 차단을, 러시아는 동맹국 지원과 발칸 진출을, 독일은 러시아 견제를,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탈환을, 영국은 독일 견제를 원했어요. 모두가 뭔가를 원했고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위를 위한 핑계였죠. 오스트리아가 움직인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시스템이 붕괴해 주요 강대국들이 기꺼이 기계화된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만 걱정할 것 없었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시대를 끝내는 시작이 될 줄은요.